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맥락 시간에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산업에 대해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고요. SK증권의 남희식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기세가 굉장히 뜨거운 나날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원전 러브콜, 조선보다 원전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원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원전 투자를 요구하는 건지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일본이 제1호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에너지, 인프라 이쪽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역시도 아직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소의 언론 기사들이 에너지, 전력, 원전 위주로 아마 대미 투자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쪽이 많이 투자가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재산업화, 뭐 제조업부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쭉 흘러가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2030년까지 미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신규로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이다 보니까 시간이 4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공급망 자체가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실 한국에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원전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님께서 공급망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원전하면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왜 네.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네. 바로 1979년에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 때문인데요. 네. 그때 미국에서 1979년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뭐 신에너지 최고로 뭐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한 뒤에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에서 건설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라고 하죠. 원자로 아니면은 뭐 터빈 이런 주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 사실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에너지의 공급원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받다가 사고 이후에 지금 산업이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다시금 AI라는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생겨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원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원전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모든 데이터 센터가 거의 원전 한 기급의 전기를 소비를 한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려요. 정확히는 이제 AI에 특화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신규 데이터 센터 5곳이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기 정도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원전의 대표 모델이 APR 1400입니다. 뒤에 있는 1400이라는 게 전격 용량이 1.4기가와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전체 출력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출력이 1.4기가와트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1기가와트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즉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1기가와트이고 그게 거의 대부분 대형 원전 한 개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산업계에서 포커스가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전력 먹는 하마다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주목을 해주셔야 될 거는 단순하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파워 스윙, 전력 부하 변동성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면 약간 길어질 수가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가동이 되냐면은 수백 개의 렉이 있으면은 하나의 GPU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즉 예전 기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렉들이 각계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력부하 변동성이 평균화 됐었겠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100개의 렉이 하나의 GPU처럼 작동하다 보니까 연산이 되면은 갑자기 전력 부하가 100%까지 치솟게 되고 갑자기 연산이 끝나면은 전력 부하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되는 전력 부하 변동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이제 파워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가 될 수도 있고 커패시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용이 될 때 전력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이런 에너지 원들까지도 지금 점점 더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에서 사실 그 원전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지난주에 수주 관련된 이야기 전해지면서 주가도 이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금액도 14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수익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쨌든 마진이 많이 남아야지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네, 사이클 산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수주 잔고가 쌓이더라도 네. 그 마진이 예를 들어서 영마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은 오히려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과거 대비해가지고 또 다른 사이클로 진입이 되고 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가스터빈, 풍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가스터빈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글로벌하게 보면은 대표적인 회사가 GE 버노바, 지멘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가 3년치가 쌓여져 있어요. 왜냐?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요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가스터빈도 덩달아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즉 수주 잔고가 3년이 쌓여 있다라는 말은 고객사가 지금 가스터빈 주세요라고 하면은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식당이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이클은 손님이 예약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GE 버노바, 지멘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잔고를 더 계속해서 받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GE 버노바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 때 백로그 마진 차트를 공개를 해줍니다. 즉 수주 잔고의 마진 성장률이 얼마나 되냐 이 차트를 공개를 해주는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2025년에 11%포인트로 거의 23년, 24년 대비해가지고 2배 가까이 지금 가격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쟁 업체가 이렇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원전 산업 역시 다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진율을 공급사 측에서 점점 더 많이 남기고 있는 시장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가 뭐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처럼 연관돼서 미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이를 모회사로 이의 모회사인 카메코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뭐 주요 내용들이 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카메코가 이제 캐나다 회사다 보니까 네. 약간 낯설으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일단 카메코 같은 경우는 본업은 우라늄 채굴 기업입니다. 우라늄 광산 회사인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2등입니다. 1등 업체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톤프롬이고요. 2등이 이제 캐나다의 카메코다. 네, 생산량으로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하니까 사실 우라늄 채굴 광산 기업 중에서 메이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국의 원전 공급망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예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설계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응축된 회사인데 이리저리 뭐 사모펀드 막 떠돌아다니다가 매각이 되다가 카메코가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미국 기업인데 캐나다가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2030년까지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전 주기기 조기 발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원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전 사업 진행 단계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부지 확보, 주기기 준비, 시공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넉넉하게 잡으면은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하는데 5년, 주기기 준비하는데 2년, 시공하는데 즉 원전 건설하는데 한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2030년에 원전 건설 못하겠죠. 그래서 부지 확보 그리고 주기기 준비, 시공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병렬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미국향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조기 발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4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더 많은 그러니까 부지 확보만 하는데도 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15년의 시간을 4년으로 단축을 해야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보다 더 빠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종목을 어떻게 고를지 레버리지를 가장 좀 크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원전도 그렇게 시공의 기간이 긴 것만큼 섹터가 또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큰 게 어떤 거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전주라고 하면은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그리고 설계도를 만드는 한전기술 그리고 원전이 건설되고 나서 유지 정비를 하는 한전 KPS 그리고 원전 기자재 업체들 스몰캡 기업 이렇게 네. 네 개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가장 레버리지가 큰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재무학이 뭐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네. 재무학에서 보면 이제 레버리지의 네. 정의라는 게 영업 레버리지 아니면 금융 레버리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를 깔아놓는 회사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고정비 효과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이 된다라는 효과인데 사실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레버리지 효과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현금 흐름의 발생이 어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주가 레버리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전주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섹터가 현재 실적을 기반으로 차곡차곡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감을 바로 주가에 선반영시키는 섹터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주가에다가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현금 흐름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유지 보수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 원전에 대해서 이미 투자 붐이 다 끝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원전이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즉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미리 2년 정도 앞서서 주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금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레버리지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2년 정도 먼저 선반영되고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또 순환매가 돌면서 보수나 유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가 최근에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AI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접근해 볼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 해요. 야, 지금 주변에서 사도 많이 되냐 들어요. 네. 이러는데 네. 저는 좀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너지 섹터라는 게 뭐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것들이 미국의 에너지 정치 지형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권 때 보면은 태양광, 풍력이 많이 주가가 좋았고 트럼프 이후에는 원전주가 많이 좋았거든요. 그럼 왜 트럼프 때 원전주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성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량의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전력을 생산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원전 말고는 지금 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사실 변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장기적인 시장 성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좀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AI 시장 성장과 함께 원전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원님께서 하신 말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고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